11월 11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고 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언급한 건데 정부를 공격하고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번 사안을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속보 어제 전했는데요. 여권과 윤 총장의 갈등의 골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자료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됐는데 과세 자료 분석 등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업무 협조도 거부함에 따라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를 서두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망신스럽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내일 통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난 박지원 국정원장은 우리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될 거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면담 분위기도 좋았다고 설명했죠. 일본 언론들은 박지원 원장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이른바 문재인 스가 선언을 제안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도 윤석열 총장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을 거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특활비에 대해서는 자신은 사용한 적 없지만 장관이 얼마든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말을 아껴온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를 향해서 강한 어조로 경고장을 보냈는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예결위에서는요, 검찰의 원전 수사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자, 우선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라는 이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관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일하고요. 자, 추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요, 곧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고 이 원전 수사도 일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 장관은 그 근거로 이미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원전 관련 사건에 대해 정책 판단의 영역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하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고서야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방금 추 장관이 말한 차기 대권 지지율 결과는 자리에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검찰의 수사 근거가 됐던 건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 관련자들의 비리에 대해 감사만으로는 혐의가 완전하게 인정된 건 아니지만 이 추가적인 수사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 검찰에 이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어느 감사위원도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 최 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도 이 자료를 보내기 전까지는 몰랐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은요, 감사원과 야당 사이에 이 모종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한 교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는 감사 결과에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어떤 업무상의 그 독립성이나 국민의 신뢰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려되는 거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여야 법사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했던 이 특수활동비 역시 오늘 쟁점이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달리 자신은 특활비를 쓴 적이 없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임 장관들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국 박상기 장관님은 특활비 쓰셨죠? 그런데 써도 뭐 상관이 없는 거죠.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또는 사건 수사 또는 국정 수행에 필요한 그런 직접 경비라고 돼 있으니까 그 법무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로서 국정 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직접 경비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검찰 특활비를 이 직접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을 해서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율 의원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검찰국 특활비가 약 11억 원대였는데 이 조국 박상기 전 장관이 쓴 것도 이 돈에서 나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국 특수활동비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공금의 유용이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이 소년원 방문했을 때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교정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쓰여져야 할 특활비가 잘못 쓰여진 것은 아닌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자, 소년원을 언급했는데요. 올 1월 설이었죠. 자, 추미애 장관이 서울 소년원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원생들에게 햄버거를 돌리고 또 일부 원생들로부터는 이렇게 세배를 받고 문화상품권을 선물을 했었는데요. 자, 이 행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공유가 됐습니다. 자, 이를 두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월 15일 이 서울 소년원 특활비 291만 9천 원 이 지출된 걸 확인을 했는데 이 돈으로 당시 추 장관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 장관은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소년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장관이 전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자, 야당 의원들 오늘 추 장관을 상대로 직접 이 돈의 출처를 따져 물었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특수활동비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거죠? 뭐 말해야 됩니까? 장관님, 제출해 전 주시죠. 질문에 답변 좀 네. 해주세요. 네.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시도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확인해보라 그랬더니 경조사나 뭐 이런 격려를 할 수 있는 돈이 운영 경비가 있어요. 그 돈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해둔 돈이 있어요. 성금으로 주신 겁니까? 그 290만 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네. 모아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그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도 쓰고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모아서. 네, 알겠습니다. 국가 장관님, 예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질의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품격 있는 질의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풍경들, 자, 기본적으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이 민주당은 추미애 장관 편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 편에 서서 이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때리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또 저격하는 등 이 두 사람의 대리전이 국회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정세균 총리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최근에 눈만 뜨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싸워서 이 국민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두 사람 다 내보내든지 안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누구가 옳다고 정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못하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눈만 뜨면 그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자,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게 지난 4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이 잦아들기는커녕 방금 전해드렸던 것처럼
특활비 등으로 일주일 사이에 논란은 더 커졌죠. 자, 이에 정세균 총리가 두 사람 모두를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검찰 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 추미애 장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고요.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해야. 정세균, 윤석열 자숙하고 추미애 좀 점잖았으면입니다. 네, 최 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제목도 잡았지만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내각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상당히 뼈 있는 그런 말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현안일 수 있는데 정세균 총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어제 이 세종 총리공관에서 취임 300일을 계기로 이 기자간담회를 가진 건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총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등의 질문에 국정 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관련 입장을 밝힌 건데요. 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자숙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그 최근의 행보를 이렇게 보면 좀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선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자숙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추미애 장관은 이제 내각에서 저와 직접 일을 하는데 그 추 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추미애 장관이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도 할 말은 다 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날 이렇게 관련 언급을 한 데 대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그분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분들이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가 그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침묵에 가까운 태도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내자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 총리는 코로나19와 민생경제 위기를 한 번에 맞은 상황에서 총리직을 맡고 있다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광주 KBS 특별대담에서 정 총리가 내년 3월에 어떤 말, 그러니까 대선 도전을 의미하겠죠. 어떤 말을 할 시간이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질문하니까 그때 보시죠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좀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정 총리는 코로나 극복이 우선이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아무튼 정 총리의 대권 도전 가능성,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자,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아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접 국회에서 언급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차기 대권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여론조사예요? 네, 여론조사 기관 한길 리서치가 이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막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인데요. 자, 윤 총장을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2.2%로 2위,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18.4%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윤 총장이 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낙연 대표와는 오차범위 내에서 또 이재명 지사와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윤 총장은 주로 보수층에서 높은 지지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반응이 좀 관심이 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주 원내대표, 현재 정치를 안 하고 있는 윤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말은 이 정부의 폭정과 추미애 장관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놨고요.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대권 후보 1위로 등극을 했는데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특히 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연관지으면서 더욱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단행이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함으로써 향후에 마치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마치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커다란 정권 차원의 비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만들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상황,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빨라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세무당국으로부터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과세 자료를 확보했다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요.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이 회사의 전시회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서초세무서에서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수사팀은 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당했는데요. 자, 이에 과세 자료 분석 등 기초조사부터 먼저 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두고 노골적 코드 수사다라고 하면서 그 중심에 이 문재인 정권과 공동 운명차가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무리한 수사라는 일부 지적에 중앙지검은 이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다라고 하면서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1차 추천이 마무리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또 얘기했죠. 또 후보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된 그런 분위기인데 벌써 사퇴한 사람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했던 손기호 변호사가 사퇴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검사 출신인 김경수, 강찬호, 석동현 변호사 이 3명이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부실한 추천을 했다면서 제대로 된 추천 심사를 할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공수처에 대한 성의가 없는 분들을 추천 시한에 쫓겨서 이름만 빌려서 추천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공수처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이 전종민 변호사의 경우에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의 대리인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부부가 공수처 1호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전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최강욱 대표 사건에는 아직 관여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변호인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사임계를 내고 네. 공수처장 후보군에서는 계속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다는 얘기군요. 자, 끝으로 이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윤미향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였다면서요. 네, 일단 사건 사고였던 만큼 경찰발로 나온 소식이었는데요.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서울 서부지법 소속의 이모 부장판사가 어제 저녁 이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인근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2시간여 만에 숨졌다라고 하고요. 자, 이 부장판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의개혁 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첫 공판이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자, 윤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재산을 축소해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 국민의힘 의원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오는 18일 이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역시나 미뤄질 걸로 보이고요. 일단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정말 거센 그런 상황이죠. 어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검찰의 힘 당대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든지 이제 그만두고 정치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정세균 총리의 뭐 조언 내지는 경고가 먹힐지 모르겠네요. 좀 지켜봅시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세균의 경고, 윤석열 자숙하고 추미애 점잖하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순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갖고 차기 정부의 대외 정책 구상 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에 대해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는 아마도 내일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을 고석승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네, 미국이 돌아왔다. 아메리카 이즈 백. 자, 바이든이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미국이 뭐 어딜 갔다 왔다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건 아니고요. 트럼프 정부가 표방해왔던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아메리카 퍼스트, 자,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Every decision on trade, on taxes, on immigration, on foreign affairs will be made to benefit American workers and American families. 네, 트럼프는 심지어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노골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도 모두 자신들을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To ensure their safety, to preserve their rights, and to defend their values.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always put America first. Just like you, as the leaders of your countries, will always and should always put your countries first. 네, 실제로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펼쳐졌습니다. 당연히 이 주요 동맹국들과 크고 작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 이전의 미국, 그러니까 동맹국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대외 정책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부 동맹국 정상과 이미 통화를 가졌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One, I'v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now 6 world leaders, and the response has been very fulsome, energetic, and they're all looking forward to being able to, from Great Britain to France, to Germany, to Canada, etc., and Ireland. 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는 모습을 짤막하게 직접 공개했습니다. I wanted really to congratulate you and congratulate Kamala Harris for this election. 네, 이렇게 오늘까지 통화한 나라들을 보면요. 캐나다를 제외하곤 모두 유럽의 전통적인 주요 동맹국들인데요.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 등과의 통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조금 전 청와대가 이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자, 청와대가 직접 해당 내용을 공개한 만큼 내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간의 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본도 바이든 당선인과 스가 총리 간의 통화를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 역시 내일 중에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각국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마음을 대신 전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입니다. 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You know, if they're just saying hi, I suppose that's not too terribly difficult. But make no mistake about it, we have one president, one secretary of state, one national security team at a time. It's appropriate that it be that way, Brett. I will say this. 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국무부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기자가 정권 인수인계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Right? We're ready. The world is watching what's taking place here. We're going to count all the votes. When the process is complete, there'll be electors selected. There's a process. The Constitution lays it out pretty clearly.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보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뒤에 이런 설명글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폼페이오가 육군사관학교에서 1등을 한 이유다라고 말이죠. 자, 아무튼 최근 펜스 부통령에 이어서 폼페이오 장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 참모들도 연달아 연이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인데요. 백악관의 케일리 맥커네니 대변인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기자회견을 중계하던 폭스뉴스는 부정선거 주장이 나오자 중계를 끊어버렸습니다. We want every legal vote to be counted. And we want every illegal vote to be... Well, I just think we have to be very clear. She's charging, the other side is welcoming fraud and welcoming illegal voting. Unless she has more details to back that up, I can't in good countenance continue showing you this.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비슷한 주장에 대한 생중계를 중간에 끊어버린 MBC 방송의 사례가 생각이 나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일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폭스뉴스에서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네바다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주장이 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방송을 예고하는 글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자, 관련 내용 이 미국 대선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다자주의 기조 세판 짜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했던 국방장관을 이제 대선 패배 이틀 만에 전격 경질하고 아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반응을 보니까요. 정말 협조할 뜻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만약에 이제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더라도 정말 뭐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러니까 국정 공백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그 전화 통화는 아마 내일 이뤄질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로는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를 했죠. 그래서 뭐 G7 초청 이제 의사를 전달받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는 문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부터 한 2시간 정도 그 청와대 그 외교안보 분야의 그 원로 또 특보들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라든지 안호영, 조윤재 전 주미대사 등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 미국 대선 이후에 한반도 상황이라든지 또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를 앞두고 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묻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외교정책 구상에 나선 그 모양새고 각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까지 6개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면을 좀 보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캐나다 트리도 총리를 제외하고는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부터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까지 모두 전부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입니다. 바이든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다자주의를 기조로 하는 전통적인 미국 외교 정책을 다시 펼쳐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요. 각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이 벨파스트 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벨파스트 협정은 북아일랜드를 둘러싼 이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오랜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나름 이른바 평화협정입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바이든 당선인은 벨파스트 협정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존슨 총리는 평화협정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은 유럽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공통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와 유럽연합 등 미국과 유럽 간 유대의 재활성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고반장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덕담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외교 현안까지도 언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만약에 이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지금 분위기로는 내일 중에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과 전화 통화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호주가 주요 동맹국으로 꼽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 정상과의 통화는 이뤄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내일 중에 바이든 당선인과 문 대통령 간의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내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그리고 일본 역시 내일 바이든 당선인과 스가 총리가 통화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내일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를 가지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아예 바이든 당선인을요, 세계 정상들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기 위해, 전화가 아니고요, 가장 먼저 만나기 위해 대단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네요. 네,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세계 정상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과 가장 먼저 만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든의 1호 정상회담으로 미일 이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라는 건데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이 바이든 당선인이 정식 취임한 다음 2월에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을 타진할 방침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이 오바마 정부 당시 주1 미국 대사를 지낸 이 캐롤라인 케네디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케네디 전 대사가 아시다시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장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미국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도 있고, 동시에 스가 총리와도 또 이 친분이 있어서 바이든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가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워싱턴에 있을 때인데 하여튼 일본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이 케네디 전 대사가 일본 갔을 때 상당히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이잖아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고 저희 예상대로 바이든 측 인사하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장관이 바이든 당선인 측의 외교 안보 관련 인사들과 잇따라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 장관은 일단 차기 정부에서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이 되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만났고요.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과도 화상으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 측의 외교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앨런 소장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측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하고 강경화 장관이 만난 소식은 저희가 어제 전했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그 이후에 자신의 트위터에 그 만남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게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 만난 후에 소감을 자신의 트위터에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선거 불복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이 현재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사람 간의 이번 만남은 장관급 회담으로는 고별 회담이 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 강경화 장관과 악수를 하는 사진과 함께 훌륭한 회담이었다. 이 강경화 장관과 한반도의 평화 보장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있어 중요하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도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바이든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외교적 행보에 나선 모습이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각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불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공식 행사를 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립묘지에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많이 있는데 오늘 바이든 당선인이 직접 입장을 낸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 불복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과 관련해서 망신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 just think it's an embarrassment, quite frankly. I think it will not help the president's legacy. 네, 바이든 당선인은 다만 정권 인수 계획에는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수를 시작하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다, 행정부 구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연방 조달청에 대한 법정 소송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방식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바이든 발언 들어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그런 심경이 거기 묻어 있네요.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요,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대한 선거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내용도 좀 짚어봤었는데 한국계 후보들이 선전했죠. 네, 현재까지 3명의 한국계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되어서 연방 하원 의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인은 순자로 알려진 이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가 처음 당선이 됐고 앤디 킴 이 민주당 의원도 재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서 접전 끝에 또 한 명의 한국계 의원이 탄생했는데요. 한국 이름은 박은주 씨라고 하고요. 미셸 박스틸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1975년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고요. 자, 이번 선거 승리 전에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도 현재 한국계인 영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앞서고 있어서 당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선이 확정되면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이제 공식 행사에 나서니까 상당히 또 말을 많이 하겠죠. 그죠? 부정선거 관련한 언급을 일단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바이든 당선인하고 문 대통령과의 또 전화 통화도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그 이후에 또 청와대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내일도 관련 내용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다자주의 기조 세판 짜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또다시 부동산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디딤돌 대출을 놓고 야당 의원과 벌인 논쟁이 문제가 됐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은 김 장관의 아파트 주민들이 규탄 성명까지 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는지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555조 8천억 원, 내년에 쓰일 나랏돈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쓰냐를 놓고 국회에서 담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어제 예결위에선 때 아닌 집값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의원님은 문촌마을 사시죠? 문촌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지요. 네,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갑자기 웬 집값 배틀인가 싶은데 디딤돌 대출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이걸 놓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집은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5억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규탄 성명까지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다.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 날을 세웠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자료도 공개를 했는데요. 김 장관과 같은 평형의 아파트 지난 9월에 5억 7,900만 원에 매매가 됐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주장만 놓고 보면 김 장관이 잘못을 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들이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된 디딤돌 대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5억 7,900만 원에 거래했다는 그 아파트
전용 면적 146제곱미터짜리였습니다. 따로 찾아보니 같은 단지의 전용 면적 84.98제곱미터짜리 아파트 상위 평균가도 5억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김 장관의 말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라 저희 단지라고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또 굳이 본인 집값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설마 집값도 관련 규정도 몰라 저희 집이란 표현을 쓴 건 아니리라 믿겠습니다. 최근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세난의 원인이 뭐냐? 예결위에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전세 시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홍 총리 자신이 임대차 3법의 효과를 톡톡히 확인했죠. 그래서인지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없었다, 잘라 말하지 못한 듯합니다. 반면 기현미 장관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최근의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정지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세난과 임대차 3법은 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앞서 세입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또다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지난 6월 진행한 세미나 발제문입니다. 임대차법 개정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분석해 놨는데요. 제도 도입 초기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적어도 여당에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예상했었듯 합니다. 별다른 보완책 없이 한 달 뒤 법 개정을 진행했지만 말입니다. 의원 갑질이냐는 비판을 받았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이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요만한 다리 하나에 그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울 LX 사업 예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 법원 행정처가 거부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라 3천만 원으론 자료 구축이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문제가 된 발언으로 사과까지 했던 박범계 의원 또다시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제가 감정이입을 했다면서 제 부족함을 먼저 뒤돌아본다 소외의 글을 남겼습니다. 법원 행정처를 돕고 싶었다는 박 의원, 다음엔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했으면 싶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그날의 비밀이 담긴 봉인을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 과정에서 정부의 실책은 없었는지,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에 방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마지막 블랙박스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 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엔 범여권 의원 141명이 동참했는데요.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제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3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또다시 외면할 겁니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하는 자리엔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했는데요. 가족들은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과 세월호 특수단은 대통령 기록물들 중 극히 일부의 내용을 열람하고 기소의 증거로 가져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2만여 건의 세월호 참사 기록물을 열람했고 그중
1,150여 건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단은 증거 자료를 사참위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참위 조사를 막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조사위는 다음 달 11일 활동이 종료됩니다. 사참위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대인 조사를 거의 하지 못한 데다 조사 인력도 부족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엔 사참위 활동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사참위 활동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련된 범죄들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법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날의 진실, 유가족뿐 아니라 그날의 기억이 상처로 남은 국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희 집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집과 단지 사이.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 제출 요구안을 발의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어제 이제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 애초에 기록물로 지정한 게 황교안 전 대표였죠? 맞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기록물은 2017년 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해 봉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물은 15년 동안 열람과 사본 제작이 금지되는데요. 다만 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네, 2013년이었는데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요구안은 여야 합의하에 당론으로 처리가 됐었는데요.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서해 북방 관계선 그러니까 NLL을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야 모두 진실을 가리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대화록 원본이 사라져서 열람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당시 검찰이 이 자료가 삭제됐었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또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주 대단했죠. 정치적 공방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정치권 일각 또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번 요구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대통령 기록물을 한 번 공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우려는 이해가 되고요. 다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 잘 이해해서 또 생각해서 결론을 좀 내릴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예결위 얘기를 잠깐 좀 하면요. 지금 이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빠지는 저녁 이후의 시간에는 민원성 질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매년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낮에는 이렇게 막 정부의 예산안을 따져 묻던 의원들이 이 저녁만 되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저녁 시간이 되면 이 각종 이 지역 민원성 질의를 이렇게 내놓곤 하죠. 이 질의 내용도 각양각색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다수의 국립박물관이 개관 전에 유물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관련해서는 지금 유물 구입비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인천구체공항의 수요는 2035년에 1.3억 명, 그리고 2040년에는 1.40명 이렇게 해서 공항이 포화 상태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기 남부권의 국제공항은 수요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의원들이 민원성 질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건 아무래도 이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일 그렇죠. 가능성이 클 텐데요.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죠. 자신이 또 이게 자신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이게 이 광역 시도를 대표해서 예산을 따와야 한다라는 이 부담감도 살짝 읽힙니다. 실제로 이 각 당이 예결위원을 배분을 할 때요, 이 지역도 안배를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 언론에서는 해당 지역의 예결위원들의 활약상을 자세히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독려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민원성 질의를 해야 하는 의원들의 마음도 아직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예요. 네, 아무튼 다만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는 또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20대 국회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는 게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할합법이 조속히 통과가 돼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해야 한다면서 구할합법, 그러니까 민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는데요. 해당 개정안에는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부모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지만 회기가 만료돼서 폐기가 됐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는 구하라 씨의 유족 구호인 씨도 참석을 했는데요. 구 씨는 구할합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저희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동생 하라 이름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래 대한변호사협회가요, 20대 국회, 제가 20대 국회 때도 논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구할합법에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한변협은 그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내부 토론 끝에 법관의 판례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다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 여성 변호사회도 미국은 이미 약 23개 주에서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 혜택을 상속 결격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구할합법 통과 힘을 실었습니다. 네. 자,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왔던 그런 법안인데 국민의힘이 함께 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죠. 네, 말씀하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합니다. 위헌방지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또 중대과실일 경우에는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보기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이 법안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태주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이 정책 간담회 자리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안전 문제는 무슨 정파 간의 대립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다 힘을 합해서 제도적 마련에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건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얼마나 동조를 해주느냐 여부인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경제 3법 논란 때처럼 내부 반발이 불거질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그런 문제가 또 있네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 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최 반장, 지금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의원단도 이번 주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 경영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요, 이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법안을 발의했죠. 자, 정의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반장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 각 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다만 이제 그 좀 디테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처벌 수위 등 강론에서는 좀 입장이 갈릴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의원들 또 의견을 모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속보가 좀 많이 나오겠네요. 상당히 중요한 법이니까 저희가 잘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집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집과 단지 사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80명이 넘는데요. 아직 1.5단계 기준인 100명보다는 적지만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선 하루에만 20만 명이 나왔는데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소식과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We're still facing a very dark winter. There are now nearly 10 million COVID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projections still indicate we could lose 200,000 more lives in the coming months before a vaccine can be made widely available. 네, 바이든의 이 당선인으로서의 첫 번째 행보는 코로나19 관련 태스크포스 자문단을 발표하고 또 미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So please,
I implore you,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가 3억 2천만 명 정도니까 3%, 10명 중에 3명은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으로 전 세계 확진자의 20%, 또 사망자의 19%를 차지하고 있죠. 현재 미국 내 신규 확진 연일 9만 명, 10만 명 넘어 현재 12만 명 이상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고반장이 발제한 게 겨우 어제입니다. 이 하루 새 9만 명, 10만 명, 12만 명, 그리고 오늘은요, 현지 시간 10일 기준 1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누적 확진자도 1,023만 8천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중간 실험 결과 예방률 90%가 넘는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반 독감 백신 예방률이 50에서 60% 정도니까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숫자인데요. 미국의 코로나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이 파우치 소장도 나부터 맞겠다면서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at likely, based on impact, that will be the greatest medical advance in the last 100 years, if you think about it, right? 90% is a game changer. 90%. Well, I'm going to look at the data, but I trust Pfizer, I trust the FDA. If they look at this data and they say this data is solid, let's go ahead and approve it. I promise you, Andrea, I will take the vaccine. And I will recommend that my family take the vaccine. 네, 저는 사실 처음에 화이자라는 회사 이름만 듣고 중국 회사가 아닌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우리에게도 아주 잘 알려진 굴지의 미국 제약회사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치료제, 이 치료제가 바로 화이자가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I hear we're coming out with a new sex drug, Viagra. I want it. This is a revolution. I've already sold 2,000 prescriptions this month alone. It's hard to believe, isn't it? 1998년 판매가 시작된 이래 1조 6천억 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남성용 비아그라. 일부 남성들에겐 성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기적의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제약회사 화이자는 당장 다음 주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말까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벌써 미국에선 이 최대 6억 회분에 달하는 백신을 몇 달 내에 배분하고 접종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아직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객관적으로 매우 좋은 상황이라면서 내년 2분기 이후 접종을 목표로 실무 준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국내에서 쓰려면 별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 사용 승인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 백신 때 문제가 됐던 이 콜드체인 등 보급 시스템까지 미리 챙기겠다는 설명입니다. 합쳐서 토탈 한 2천만 명분 정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양쪽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다만 외국 회사의 백신을 한국에 수입해 들어와서 사용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이 긴급 승인 형태의 허가를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식약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고. 네, 오늘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46명으로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13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100명대로 늘었고요. 해외 유입이 33명으로 지난 7월 이후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국내 발생 환자를 보면 경기 42, 서울 39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아직 1.5단계 기준인 100명보다는 적지만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각 시도의 판단에 따라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 4개의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도 2, 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집단 감염 상황을 좀 보면요. 서울에서는 강서구 보험사 그리고 강남구의 럭키사우나 관련해서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금호 노인 요양시설 확진자도 14명이 늘어서 총 23명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가평의 보습학원 관련 확진자가 13명, 또 경남에서는 사천의 한 부부를 비롯해서 접촉자 등 모두 14명이 확진입니다. 아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불분명 사례도 다시 12%까지 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에 여념이 없죠.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4, 5일 이내에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장기 손상 환자로 발전할 확률을 없애는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임상 결과가 나오면 시각처에 조건부 승인도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방역 당국은 아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엔 이르다라면서도 빠르면 연내에 일정 정도는 허가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나흘째 세 자릿수, 코로나 백신 내년 하반기 접종 가능입니다. 네. 근데 옛날 리포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 다 어디가 있는 거지? 데이터베이스로 다 있어요? 정말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제가요, 옛날에 날라다녔거든요. 예? 거기 안 해본 리포트가 없죠. 워낙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본받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네. 자, 아무튼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지만요. 전 세계 지금 2차 대유행 상황에서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그런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사람이 좀 희망이 있으면 좀 버틸 수 있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관련 속보를 얘기하면서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 이런 또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의 또 발언도 제가 좀 들어봤고요. 자, 청와대 소식을 좀 더 짚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내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은 조금 전에 이제 고반장 발제에서 짚어봤는데 청와대에서 오늘 다른 일정들도 좀 있었죠. 자,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많았는데요. 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이요? 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거. 빼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빼? 이 막대 과자. 네. 혹시 받으셨어요,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는데 네. 우리 제작진 중에 하나 줬는데 최 반장은 저 안 줬던데.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 서로 주지도 말고 과자. 받지도 말고 합시다. 우리. 제가 드릴 건 있는데. 네, 아니요. 사실 이게 일이 두 개잖아요. 일이 두 개. 일이 두 개면 뭐죠? 지금 할 얘기 없어요?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11월 11일이 네, 농업인의 날입니다. 농민의 날. 맞아요. 농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래떡 데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래떡을 전에 선물하는 그런 문화도 있죠. 자, 오늘 청와대에서 제25회 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에 이 농업인의 날,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유례 없이 긴 장마 또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위로하고 농촌 또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념사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 급식 중단과 행사 축소, 이례 없는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화훼, 과수 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농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농업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 농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농촌은 우리 민족 공동체의 터전이라면서 이 국가 식량 계획과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해 이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식량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2030년까지 이 밀 자급률을 10%로 또 콩은 45%까지 높일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일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분야 원로 및 특보들과 만나서 미국 대선 이후에 급변하는 상황 또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 또 안호영, 조윤재 전 주미대사, 장달중, 하영성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을 했고요. 한미 간의 민주주의와 평화, 또 다자 협력 등의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 또 코로나19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적인 현안을 비롯해서 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과정에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죠. 네, 어제 문 대통령이 영국 보리스 존슨 네. 총리랑 이제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 네. 통화에서 이 존슨 총리로부터 2021년도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공식 초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내년 의장국이 영국이고요. 자,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G7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영국과 협력하고 또 기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의장국은 미국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 참석 요청을 받았었죠. 맞아요. 네, 그때 일부 나라가 또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네. 이제 G7이 아닌데? 제가 뭐 일본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일부 나라가 좀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에 이제 그거 관련된 이제 언급이기도 한데 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연이어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예상되는 G7 확대 개편 논의 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 참, 그리고 그 최근 외부 일정에서 문 대통령의 얼굴이 약간 좀 부은 듯한 그런 좀 모습이 있었는데 치과 치료로 인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 대통령이 월요일 그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뭐 일부 발음이 좀 불편한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 충남 공주에서 열린 소방이날 기념식에서도 얼굴에 좀 약간 붓기가 있었는데요.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근 치과 치료를 받았고 치아 외에 다른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거에도 치과 치료를 여러 번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그 노무현 정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수차례 그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서도 나는 첫 1년 동안 치아를 10개쯤 뽑았다. 나부터 시작해서 직급이 높을수록 뺀 치아 수가 많았다. 이렇게 뭐 직접 치료 사실을 밝혔는데요. 또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9월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과로와 스트레스 뭐 그런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그 만난 내용, 또 간단한 내용은 속보로 전했는데 그 어제 오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현안을 놓고 한일 간의 입장차가 크기는 하지만은 또 작년부터 한일 관계 쭉 살펴보면은 그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청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죠. 네,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제 이제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약 30분간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이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 우리 정부의 고위 관료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박지원 원장은 총리 예방에 앞서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조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이 방일 과정에서 양국 간 갈등 현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직접 이 박지원 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전에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조율했고 총리님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안부 저도 충분히 말씀 올렸습니다. 친서를 가져오셔서 전달하신 거죠? 친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만 문제? 네, 그렇습니다. 징용공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좀 말씀하셨습니까? 뭐 충분히 말씀드렸고 어떻게 됐든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매일 오전 공개되는 스가 총리의 공식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다소 급하게 조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를 두고 일본 외교가에서는 이 일본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스가 총리가 15분 단위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 이 박 전 원장을 30분가량 만난 건 스가 총리의 의지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이 스가 총리 책을 우리 국정원에서 번역해가지고 읽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더니 이 내용도 얘기를 했지만은 저기 이렇게 서명해서 주셔서 아주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박지원 원장이 어제 그 면담 분위기를 뭐 언론사에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스가 총리가 파한대소를 여러 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리고 아까 이제 박지원 원장이
그 친서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말로 전달했다 뭐 이런 좀 표현을 좀 하기도 했죠. 아무튼 그 많은 내용을 서로 주고받은 걸로 일단 보이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이은 이른바 문 대통령과 스가 선언을 제안했다는 그런 보도가 이제 일본 언론들로부터 많이 나왔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또한 뭐 일본 언론을 통해서 나온 보도인데요. 이 박지원 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나서 1998년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발표를 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같이 이 새로운 한일 관계의 방향을 담은 문재인 스가 선언을 발표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게 뭐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 표명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뭐 않은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이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통해서 내년 도쿄올림픽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면서 이 선언에 의해서 한일 사이의 현안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뭐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고요. 또 일본 언론 보도 중에 이 도쿄올림픽 때 남북미일 4개국 정상회담을 여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일본이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그런 구체적인 구상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들었다라고 또 소식을 전했고요. 자, 아사히 신문도 강제징용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동선언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좀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때 남북미일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우리 언론 보도 아니었나요? 일본 언론 보도였대요? 확실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언론 보도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질문이 나왔고 그런 제안은 없었다는 게 조금 전에 일본 정부의 설명이고 아까 이제 그 이른바 박지원 원장이 문재인 스가 선언을 제안했다 이런 보도를 일본 언론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까 박지원 원장이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사실대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안한 거는 뭐 사실로 일단 확인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일본의 반응을 볼 때 앞으로의 좀 난관이 예상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올해 내로 이제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일 정상회담 때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앞으로 이제 관련 소식이 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일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군 피해자와 이제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용수 할머니가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관련 내용이 좀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요. 자, 이용수 할머니가 1944년도에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일본이 아직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내게 됐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당시에 겪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뭐 그걸 제가 여기서 이제 상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나는 조선의 여자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돼서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박근혜 정부와 일본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일본 정부가 이제 좀 협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소송에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법에 호소하는 그런 오늘 좀 목소리들이 좀 이어졌고요. 자, 아무튼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 얘기도 해봤고 또 일본 이제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제 스가 총리와의 만담도 얘기해봤는데 두 개 다 이제 속보가 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내일도 관련한 내용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신규 확진 나흘째 세 자리, 백신은 내년 하반기 접종 가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처음으로 드론 택시가 서울 하늘 날았답니다. 글쎄요, 뭐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오늘 서울 하늘에 펼쳐졌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선보인 드론 택시인데요. 안전을 고려해서 사람 대신에 80kg짜리 쌀포대를 싣고 여의도 한강공원부터 마포대교 일대를 7분간 비행했습니다. 목표대로 2025년 상용화가 이뤄진다면은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거리를 20분 만에 가게 됩니다. 과연 지상교통 한계를 타개할 차세대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행법상 드론을 띄우기조차 힘든 데다
안전성과 비싼 요금 문제도 있죠. 지지부진한 한강 헬기나 수상택시 사업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폭로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 확인 안 된 거죠? 네. 내일 하여튼 얘기할 것 같아요. 네.